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일어남 사라짐, 또 왼발 오른발, 또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안전담을 넣기도 하고 또 그냥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이제 지수화풍 위주로 관찰하면 이제 몸 관찰이 되고, 이때에도 이제 마음 위주로 관찰하면은 이제 마음 관찰이 됩니다. 대상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확실하게 아는가, 대충 아는가, 분명하게 자세히 아는가, 대강 아는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충만한가 약한가, 또 알고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제 마음이 하는 작업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고 세밀하고 예리하게 관찰할수록 좋습니다. 마음 관찰 위주로 할 때에도 신수신법이 동시에 다 느낌부터 매달부터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이제 달라집니다. 좋은 느낌일 때는 주로 욕망이 일어나고, 싫은 느낌은 썩냄, 중립의 느낌은 이제 어리석음이 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손바닥의 느낌이나 지금 엉덩이 닿는 느낌을 일어날 때, 우선 느낌을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 느낌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사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습관적으로 아는 것과 사티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티로 아는 것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내서 그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느낌을 아는 것을 또 이렇게 지켜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훈수되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고, 느낌을 알면서 아는 마음을 또 지켜보고, 거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또 이렇게 봅니다. 몸에서 느낌이 일어날 때는 또 사대가 있어야 되고, 사대가 또 부딪혀야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 관찰 위주로 하면서도 신수신법이 동시에 관찰되게 되고요.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그 의도나 생멸 사이에서 12연기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힐데브란트 그 사람이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제 보는데, 지금 현재 몸이 아픈 것이거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에도 주로 이제 어렸을 때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전생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무상고 무아를, 과거를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현재 무상고 무아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수행까지는 이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좋아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는 옵니다. 근데 완치까지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사례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기 부인을 죽이는 것까지를 이제 봤었는데, 이제 부인의 체험도 같이 이제 증명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설레인 마음을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범죄자들을 재수사할 때 현장을 재현하는 듯이, 이런 트랜스 상태에서 이렇게 또 재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끌려가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또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이 자기 부인 세렌인데 전생에는 이제 라헬이죠. 라헬을 이제 살해를 하는 동안은 얼굴을 찌푸리며 혹시 심장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걱정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는 힐데브란트의 외상이라는 폭풍우를 무사히 헤쳐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평상시 의식을 되찾으면서 자신이 침상 위에 누워있음을 깨달았고 과거세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들 속이 뒤틀린 듯한 먼 과거의 사건들이 지친 그는 마침내 지금의 삶에서 왜 자기 자신을 벌하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는 수많은 야만적 폭력에 대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내 세런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세런과 라헬이 말할 수도 없이 길고 피할 수 없는 칼마의 손에 의해 자신의 선행과 악행에 얽혀든 동일한 영혼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런이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 라헬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런이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트랜스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래 되면은 두 사람 다에서 이제 확인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이제 전생에 똑같은 업을 짓고 그 대가로 이제 받는 것이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따뜻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성루로 연결되는 문이 달린 침실에 있다가 힐데브란트와 다투면서 침실과 성루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헐렁한 겉옷들을 걸치고 있었는데 힐데브란트는 그 안에 긴 양말과 셔츠를 입었고 나는 겉옷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때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는 내가 알을 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도 그 뜻을 파악하려 애써 보니 어떤 말에는 영어가 뒤쓰여져 있었습니다. 힐데브란트는 내게 이 유대 환양년, 유대인의 신은 내 뒤를 이을 수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힐데브란트에게 그 수도사가 그 유대인이 이제 당신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 부인한테는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성루로 나왔고 힐데브란트가 내 배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나는 몸을 웅크렸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내 목을 움켜잡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목을 졸랐고 나는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를 난간 끝으로 밀어붙이자 내 등에서 무언가가 뚝 부러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슬쩍 밀치자 내 몸은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누워있었고 머리칼이 흩어져 떠다녔으며 거품과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나중에 성 안뜰에서 여자들이 내 몸을 관대 같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얼굴만 내놓았을 뿐 몸의 다른 부분, 심지어는 머리칼까지 흰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힐데브란트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불러들인 무서운 결과를 똑똑히 보고 나서 화가 나면은 어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어나는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있었다 했죠. 마이클은 힐데브란트가 잠잘 때 뜰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는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항상 암살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러운 소리에만 번쩍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전에 힐데브란트였지만 이제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의 행동 양태를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휘튼 박사는 마이클의 과거 세들에 두려워진 다른 전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휘튼 박사가 당신은 기사로 태어나기 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그는 체면에 걸린 피험자께 재촉했습니다. 마이클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안면 검력이 움직이거나 눈꺼풀을 꿈뻑거리면서 그 상과 삶 사이의 신비스러운 틈새를 살피는데 열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꺼낸 이야기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함께 가는 지옥
행에 관한 전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힐데브란트로서의 그의 삶은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가정스러운 삶이 아니라 훨씬 적극적이고 교훈적인 체험으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와 하나입니다. 나는 별들과 하나이며 곧 태어나게 되어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나는 국경 없는 나라를 만들려 합니다. 나는 현명한 신하들을 둔 성군이 되고 교육과 학문과 여행을 장려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클이 이제 이 말을 듣자 힐데브란트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인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고상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높은 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살 수 없었던 힐데브란트는 원래가 나쁜 인간이 아니라 쫓기고 고통받아 그런 인간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마이클은 시간을 뛰어넘어의 죽음 이후 중간세로 넘어가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히튼 박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조용하던 마이클은 곧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으로 어머니와 아이를 찔러 죽인 일 등의 예를 들며 힐데브란트가 저지른 악행을 웅얼웅얼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더욱 비탄에 빠져 울음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도가 지나쳐 위로의 방도조차 없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히튼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캄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간세의 그 바르도 상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티베트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고 태어나기 그 중간에 49일 동안 이제 그 바르도 상태가 있습니다. 물론 니카야에서도 갈라남이라 해서 있긴 있는데 어떤 시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염라대왕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죽는 그 순간에 이제 빛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깨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의 죽음과 죽음 사이에 이것을 이제 후회를 체험하는 것은 일종의 지옥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중간세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그럴듯한 합리화나 변명이 모두 벗겨진 채 그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영원한 저주는 아닙니다. 과거세를 평가할 때 재판관들은 우리에게 동정에 가득 찬 격려를 해줌으로써 가장 비난받을 만한 행동조차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염라대왕이 아주 무거운 지옥 갈 죄인이 아니면은 또 잘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세상에 보내주는 것을 불교의 이제 주석서나 경전의 내용에 대한 주석서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체면 상태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직전의 삶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는 항상 있음을 대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영혼은 이제 우리 어떤 불성이나 신성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도 바르도의 가수면 상태에서 자신에게 신경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 15세기 전반에 모스크바 대공국에 가까운 폴란드의 목사 마그누스로 환생한다는 계획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강한 자제력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상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체면 상태에서 마그누스의 삶을 검토해 봤는데 그 목사는 교회의 규정을 지켜 자신의 공격적 천성을 제거하고 성욕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클은 가끔 자신이 환생 체험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잘 때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체면에서 깨어나면서 떠오른 새로운 사실과 억측거리들에 파묻혀 하루가 갔습니다. 1981년 5월부터 환생의 체험에서는 악몽과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없어졌습니다. 또 이제 휘터 박사가 마이클을 이제 다른
생으로 또 유도했을 때 그 빅터라는 이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빅터 브레겐은 뉴잉글랜드 농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쾌락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영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믿는 충실한 청교도 도덕가였습니다. 마침 빅터의 결혼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육체적 쾌락을 어떻게 억눌려야 하는가가 고민이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느끼면 이제 천당에 못 간다고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물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그는 세로 한쪽 끝에 구멍이 뚫린 관 모양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쾌락을 극소화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첫날 밤 이것을 사용하고 나자 신부의 음부는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당황한 빅터는 피를 먹게 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트랜스에서 깨어나면서 마이클은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간 불쾌한 사랑의 행위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빅터와 힐데 브란트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경솔하고 잘못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고 힐데 브란트 쪽이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계속 치료 과정에서 마이클은 빅터가 지독히도 뒤틀려진 자신의 성적 신경증을 체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터는 아내를 숲에 묻고 여자의 행방을 묻는 사람에게는 첫날 밤에 도망을 쳤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운한 사건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했습니다. 나중에 빅터는 강한 제의식에 따른 성독착증으로 1692년에는 셀런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녀로 선고를 받고 교수행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열렬한 구경꾼으로 만족할 수 없어 거짓 정원으로 어떤 불쌍한 할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자기가 왜 이 삶에서 이번 생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고뇌에 차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환생을 거듭하면서 업의 짐을 더는 게 아니라 더하고 있음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학교를 경영하고 있구나 하고 그는 특별한 가혹한 체험을 하던 치료 도중에 헐떡이며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전생에서는 1809년에는 나폴레옹 점령군 장교의 첩이 되어 잔인한 짓을 저지른 제노바 근처 작은 마을 농사꾼의 딸 엔젤라 피오르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어식과 성적 신경증이 지나쳐 술과 마약에 빠진 끝에 40대 초반에 전차에 치여 죽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한 학작품 신사 로버트 매커레디였습니다. 마이클은 로버트가 의식이 흐려 착각 상태가 자주 나타나는 선망 상태에 빠진 것을 보자 자신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자살 충동이 바로 그 여운임을 곧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휘튼 박사가 그 중간 삶의 상태인 그 바로도 죽음과 죽음 사이 그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떤 상태인가 그때를 또 이제 유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생각입니까?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여자입니다. 그럼 다음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학습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업의 빛을 갖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해 본 결과 마이클의 영혼은 중간세에서 지상에서 징별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삶에서 수많은 악행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을 풀어보라는 조언을 들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제는 성적 외상을 치유하고 편협한 종교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다음 삶은 고달프지만은 전환기가 될 수 있는 환생 곧 계속된 빛의 누적 상태에서 대전환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줄리아의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을 이제 또 이제 떠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줄리아는 아버지의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주정뱅이에다가 습관적으로 딸을 때리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5살 때 그에게
짐승 같은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을 의식 밑으로 쳐받고 싶은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이클이 손이 되다만 1915년은 결국 이 사건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고집이 세고 용기 있는 아이여서 자기가 살던 남친네파 마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루이빌로 행했습니다. 거기서 무성영화 스타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날 것을 꿈꾸며 웨이터리스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강간 사건으로 인해 성의 기쁨을 알지 못했으며 그를 매춘해서 나서도록 한 것은 이 상처에 입힌 사건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작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춘부로 일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억누르며 그를 유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렸을 적 강간당한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과거를 재발견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습니다. 아마 난 느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에 잠긴 남부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했는데 섹스의 욕망이 다른 아버지는 칼을 빼들고 달려들어 딸을 이제 찔러 죽게 되는 또 그런 또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어떤 정신적 외상에서 생긴 신경증을 치료한 데는 그 외상을 의식에 떠올리기 위해서 원인이 된 사건을 되풀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그것이 같은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반복강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은 이제 치료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휘튼 박사의 사례 연구는 더 나아가서 이 원칙이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어릴 때만 하는데 이것이 윤회에 걸쳐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훈습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피살에 관한 환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어릴 때 이제 강간을 실현하게 되는 단계에서 살해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방금 프로이드를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 이제 구강기, 항문기, 또 이디푸서 그런 것을 이제 거치면서 성욕과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을 이제 다루 나가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 전생을 이제 파헤쳐 가면서 이렇게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클은 여러 이런 전생 체험을 통해서 또 자기 부인도 셀런도 이런 전생요법을 통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불교와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12연교와 이제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어떤 영혼의 실체가 있어서 계속 이제 윤회한다고 이렇게 보고, 불교에서는 사실 어떤 무명에 의해서 몸과 마음의 어떤 실체한다는 착각에 의해서 이제 착각에 의해서 이제 윤회를 합니다. 윤회의 실체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꿈 속에서 꿈을 꿀 때는 꿈이 있는 줄 알지만은 실제로 꿈은 없거든요.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꿈에서는 이제 꿈이 있는 걸로 이제 착각하듯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만일 의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쌓아두었다면 그 일의 결과를 받지 않은 채 그 일이 근본적으로 끝난다고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이제 몸으로, 입으로, 말로서,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신구이 삼업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과 우리의 불성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피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이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분명하게 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돈을 빌리주고 이거 받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렇듯이 그 인간은 어렸을 때에 프로이드는 이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매생을 걸치면서 계속 우리 범죄가 재현되고 또 받은 것만큼 주고 준 만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과 분석가들이나 이제 전생요법을 하는 것과 우리 이제 이빠사나와 차이점은, 이빠사나는 이제 반야로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전생의 12연기의 흐름을 빠사미, 자나미 해가지고, 빠사미는 이제 비추어 보면서 알아차림, 그 자나미는 이제 지혜입니다. 빠사미는 이제 이빠사나 할 때 본다 하고 같은 어원이고요. 자나미는 빠라자나, 빠냐하고 이제 같은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 치료라는 책이 있는데 전현수 원장이 번역한 것인데, 원래 제목은 이것은 생각하는 자는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괴롭다든가 어떤 슬프고 우울하고 이럴 때 그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나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는 자가 무엇이 이렇게 느끼고 무엇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가. 그 실체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지 그 실체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서 과거에 관련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제 체면요법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제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면은 일단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행가들은 그 자체도 아직도 완전한 그 나의 실체라든지 이 생을 이어가는 그 무명이나 업의 실체를 완전히 관찰하지 못하는 이상 완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파헤쳐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심리치료도 받았고 전생요법도 했다. 또 하나의 다른 고차원의 그 집착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빠사나 수행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서도 이 세상에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성찰하며 지혜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열반에 든 자만이 이 모든 동요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날 때는 욕망에 대한 가래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가래도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제일 벗어나기 힘듭니다. 심리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우울은 다 있고 또 가슴앓이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가들이 볼 때는 이 불안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근본적인 가래를,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완전한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 조건 지어진 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반의 상태입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모든 경계에서 이익을 얻든 손해를 보든 칭찬을 받든 억울함을 받든 그 자체가 전부 다 조건 지어진 실체가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뜨려 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